톡톡 사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어 외롭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늘 먹구름이 가득하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도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나타나서 조금은 살만해졌겠구나. 나도 평생 외롭게 살지는 않겠구나 했었는데 인생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쉽게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덕분에 또 한 번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아직까지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요. 여기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결국 다 사람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을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결국 나는 이 사람한테 이만큼 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 알량한 기대감이 아픈 상처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저도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관계를 믿지도 않았더라면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또 바보같이 이 시간들을 극복하고 나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겠죠. 이것 보세요. 결국 그 아픈 시간들을 극복해 보겠다고 사연을 들고 톡톡 사연을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제 억울함과 속상함을 아는 사람들이랑 나누다 보면 이 괴로움도 조금 연해질까 하고요. 원래 물이 더러워졌을 때 그 물을 가장 빠르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손을 넣어서 더러운 것을 자꾸 건져내려고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게 건져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섞여서 물은 더 더러워질 뿐이라고요. 대신 그 자리에서 깨끗한 물을 콸콸 부어버려서 흘러 넘치게 해버리라고요. 그래야 더 빨리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 심정으로 저도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 아프고 속상하고 슬픈 감정들 부정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받아들이고 그 위로 무슨 감정이든 콸콸 부어내다 보면 언젠가 이 상처도 깨끗하게 씻겨 나갈 날들이 오지 않겠어요? 제 그릇에 흙탕물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가던 날? 아니면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저를 끌어내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때? 아니요. 전 굳이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부모님이 세상에 저를 혼자 남겨두셨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면 그것만한 불효가 없다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반대로 왜 핏덩이 같은 자식을 혼자서 세상에 남겨두고 먼저 떠나가 버린 부모를 원망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냐고요. 그런 일을 겪어본 자신의 입장으로선 그 시간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들었는지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니까요. 저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던 행복한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다 있는 건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훌쩍 커서 우리 엄마 아빠 고생 안 하게 해줘야지. 우리 가족이 각자 다른 방에서 생활할 수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줘야지. 최소한 이런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꿈도 같이 꿀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거죠. 저에게는 정말 사고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물론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이 있죠. 대형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배달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일은 깜빡 졸거나 도로에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온다거나 운이 정말 나빠서 사고가 난 다른 차를 피하다가도 큰 사고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운이 나쁜 일이긴 했죠. 그런데 그런 나쁜 운을 여태 피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가족들 역시 안일했던 거죠. 그렇게 나쁜 일이 우리 가족한테 일어날 리가 없구나. 적어도 그 가슴 아픈 얘기의 주인공 우리 가족은 아니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시체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에 옮기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셨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분위기가 초상집 같다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의 초상을 치러본 저로서는 초상집 같다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 분위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삶에서 어떤 순간이 감히 그때 그 분위기와 같을 수 있었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울고 어머니는 정말 눈알이 터질 때까지 우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나이가 5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흐릿할 때여서 그런지 왜 아버지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건지 왜 어머니는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울고 계신 건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무거움에 가까웠어요. 그 가라앉은 분위기, 온 가족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절을 하려고 몸을 숙였다가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고 어깨를 들썩이는 그 모습.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아직도 그때 기억이 그렇게 선명하게 날 수가 없네요. 이제는 저도 알 만큼 다 알 나이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새벽에 잠깐씩 눈을 떠보면 어머니는 쾌행한 눈을 하고 멍한 얼굴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주저앉아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대화하듯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집에 찾아온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잘 사는 집에 돈이 들어오면 그건 뭐 당연한 일이니 큰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가난한 집에 큰 돈이 들어오면요. 그거는 불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뭐가 생기면 없던 욕심이 생기고 그 없던 욕심이 생기면 꼭 화를 불러 일으켜요. 그래서 어른들이 절대 생활은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건가 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집은 마음의 여유까지 챙길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그건 다른 친척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소리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타신 생명보험금이 꽤나 많았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친척이 그렇게 많은지, 다시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도움을 받고 사셨던 친척이 그렇게 많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처음 알았네요. 다들 어디서 연락 한 번 없이 살고 있다가 도움을 주셨던 게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꼭 이 시점에 찾아오셔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들 전국 각지에서 모이셔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맡겨놓았다는 듯이 돈을 내놓아라. 뭐 이런 일로 도왔다. 말도 안 되는 과거 일을 들먹이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부터 제가 사람에 대한 정념이가 아주 확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믿어주면 언젠가 저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나는 평생 살면서 사람을 절대로 믿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했죠. 저희 어머니가 조금 더 독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달려온 하이에나 같은 그 인간들을 조금 더 매몰차게 뺨이라도 올려붙이면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러면 그때 어머니와 저의 인생이 지금 제 인생이 조금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보지 못한 길을 상상하면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행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매몰찬 사람도 되지 못했고 나쁜 사람들도 어찌나 다양한 방법으로 남을 괴롭히는 방법을 그렇게나 잘 알고 있는지요. 저희 어머니도 일찌감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던 터라서 어디 도움도 받을 만한 친척들도 하나 없고 당장 키워야 할 어린 딸은 하나 딸려 있는 상태에 아직 남편의 장례는 채 끝내지도 못한 상황.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친척들을 상대하느라 아마 진이 다 빠지셨을 겁니다.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 상황을 끝내고 싶으셨던 마음뿐이었겠죠. 그래도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시면 안 됐어요.
홀로 남겨질 딸을 생각하셔서라도 어떻게든지 독하게 마지막 남은 발톱을 세워서 그 사람들과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집까지 쫓아와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무슨 용역 깡패 수준으로 저희를 괴롭히는 친척 식구들의 난동이 일주일쯤 계속되었을 때였을까요? 큰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방문을 열더니 기겁을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을 동안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더라고요. 저 정말 그때 어머니를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었을 리가 없죠. 대체 왜 그 끔찍한 불행들은 피해가지도 않고 저랑 어머니만 이렇게 골라서 덮치나 하고요. 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랑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고 무슨 원한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고 괴롭히나. 유서에는 받아갈 돈들은 받아가고 남아있는 딸에게는 제발 더 이상 손을 뻗치지 말라는 얘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참 무섭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도 했으면요. 그거 찢어서 나눠가지고 뭐 얼마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요. 그 돈 받고 억만장자가 된다고 하면 그래요. 솔직히 저 같아도 죽은 동생 붙들고 돈 내놓아라 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눈 뒤집혀서 욕심이 날 수 있겠죠. 사람이란 게 그런 동물이니까요. 그런데 고작 그 푼돈 받아보겠다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네가 어쨌네 내가 어쨌네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꼴이요.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봐도 너무 우습더라고요. 아, 우리 가족의 수준은 딱 이 이상으로 올라갈 일이 절대 없겠구나.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돌보는데도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결심한 게 그거였습니다. 아,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요. 뭐 돈이 얼마나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저렇게 추접스럽게 살진 말아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숨기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이 그렇게 뭐 야생에서 동물들이 죽고 나면 시체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하이에나 떼들처럼 우르르 몰려오는 꼴을 봤으니까요. 누가 돈이 타는 냄새가 꼭 시체 타는 냄새랑 똑같다고 그러더니 결국에 돈 냄새를 맡으면 저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게 되어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내가 10원 한 장을 가지고 있든 10,000원 한 장을 가지고 있든 억만금을 가지고 있든 그걸 절대 밖으로 내비치지 말자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어린 나이에 볼 꼴 못 볼 꼴 많이 보면서 일찌감치 배울 필요도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다 싶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친척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슬슬 물러가지 않았겠냐 하시는데 애초에 그 정도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연 끊고 살던 동생의 장례식에 그렇게 무례하게 들이닥치지도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은 그거더라고요. 어머님의 장례식은 본인들이 치러주겠다고요. 제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누가 누구 장례를 치러준다는 건지 그걸 뭐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꼴이 너무 역겹고 짜증났지만 제가 그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돈은 또 어디 있고요. 그렇게 친척들이 도와주지도 않는 이상 저는 고아원으로 가야 하고 어머니는 정말로 어디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르기라도 해야 할 판인데 그럴 순 없잖아요. 내가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서 이 사람들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놨다가 지금 이때 겪었던 수모를 꼭 다 돌려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안 났는데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는 정말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억울해서요. 서러워서요. 세상이 나한테 이 정도까지 시련을 주면서 네가 정말 사나 죽나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하는데 어디 버티나 보자 시험을 해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그때 매일같이 잠에 들려고 누우면 눈물이 줄줄 나왔었거든요.
정말 이대로 죽어버릴까, 다 포기하고 나도 어머니 곁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를 갈고 참았습니다. 이게 세상이 나한테 주는 시험이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살아내서 버텨주마 하고요. 내가 절대 죽나 봐라. 어떻게든 살아서 나를 못살게 괴롭혔던 놈들한테 하나하나 이거 똑같이 다 갚아주마. 그러면서 참았어요. 당장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세 식구가 같이 살던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제 나이가 있는데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혼자서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니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저한테도 나름대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저희 고모님이셨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돈 뺏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못된 친척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고모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당시에는 저희와 그렇게 가까웠던 친척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고모님께서 굉장히 저희 집을 못마땅해 하시는 그런 것으로 기억을 했거든요. 일찌감치 이혼을 하시고 애도 없이 혼자 사셔서 제가 가끔씩 집에 가면 본인은 애가 뛰어다니는 게 딱 질색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두 가지가 애 웃음소리랑 애 울음소리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구석에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맨날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저도 그 집에 놀러 가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싫어했었거든요. 무서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가장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건 다름 아닌 그 말도 안 되게 무서우셨던 고모님이었어요. 이래서 책임도 못 질 애는 낳지도 말았어야지. 이렇게 애만 덩그러니 놔두고 책임도 없이 그렇게 훌쩍 가버릴 거면 애초에 뭐하러 낳았어? 예, 너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딱 봐도 니네 엄마 아빠 귀신 나오게 생겼다. 일어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모님이라고 형편이 뭐 여유로우셨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척들이 사는 게 많이 각박하고 어려우니까 그 작은 돈에도 서로 멱살 잡고 쥐어뜯을 정도로 그렇게 각박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덜컥 나서서 애를 거두겠다고 하는 고모님이 솔직히 저는 조금 못 믿었기도 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이 집을 고모님이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의심도 했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고모님도 못 믿겠다고 결국에 이 집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소리로 고래고래 질렀다니까요. 결국에 이 집에서 귀신 나온다 뭐한다 이런 헛소문 지어내셔서 저 이 집에서 쫓아내시고 고모님이 결국에 이 집 팔아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어른들한테 이제 더 이상 안 속는다고요. 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사람 불러서 포크레인으로 이 집 파버리든 이 집에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시든 저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거니까 저를 같이 파버리시든 태워버리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말에 고모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애가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길래 이렇게 고양이처럼 사람을 핥히려고 손톱을 세우고 경계심만 많아졌냐고요.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이 집이 애를 키우기에는 적당한 환경이 아닌 것 같아 하신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안도도 되고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엉엉 우니까 아이를 한 번도 돌봐보신 적이 없는 고모님이 황당하셔서 네가 이 집이 정 그렇게 마음에 들면 본인이 짐을 싸들고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말은 항상 날카롭게 하셨지만 항상 뭐 뺏어갈 게 없나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다른 친척들이랑 다르게 고모님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진정한 가족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에게도 고모님이라는 새로운 보호자가 생겼고 가족이 없어 계속해서 외롭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름대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고모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다른 애들과 비슷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들은 다 지원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비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보내주지 않으셨어도 집에 네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실컷 하라면서 문제집을 살 돈은 아끼지 않고 주셨죠. 수학여행은 보내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종종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자고 가라고도 해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고요. 고모님의 나이가 꽤 많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때 고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해줄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해서 그런지 학창시절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쌓아야 할 추억을 못 쌓고 자란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많지 않냐. 그런 얘기도 종종 하는데요. 아니요. 전 정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저를 그 집에 혼자 놔두지 않아주신 게 제 얘기 한마디에 흔쾌히 짐을 싸들고 거처를 그 집으로 옮겨주신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참 이게 진정한 얘기가 되려면 제가 그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전교 1등을 차지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대기업에 합격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야 참 완벽할 텐데요. 그런데도 그것도 참 웃기지 않나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뭐 수험생이라고 비싼 학원에 과외에 비싼 돈 들여가면서 시킬 수 있는 공부는 몽땅 시키고 있는데 저는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집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넘어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저랑 똑같은 성적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욕심이다 싶은 거죠. 그 애들은 올라갈 수 있는 문턱이 저기 한참 높은 곳이다 하면 저는 조금 낮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싶은 딱히 대학을 갈 생각도 크게 없었어요. 남들이야 대학을 가서 뭐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철밥통을 딱 얻어놔야 그래도 먹고 살 궁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 그대로 철밥통이든 은밥통이든 금밥통이든 밥통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밥을 담을 수 있는 그 성능이 중요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아예 안 갈까 고민하다가 또 저 학교 다닐 당시에만 하더라도 대학을 나와야 성공을 할 수 있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 내가 나중에 나가서 뭘 해먹고 살더라도 조금은 더 전문적인 사람처럼 보이려면 대학은 나와야겠구나 싶어서 2년짜리 전문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학과도 성적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나왔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이라고 들어가 놓고서는 고등학교 때랑은 달리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죠. 전문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뭐 열심히 공부해봤자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달랐거든요. 돈을 내고 학원을 한 번도 못 가본 내가, 돈을 내고 수학여행 한 번을 못 가본 내가, 처음으로 내 돈을 내고, 물론 제 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학 이후에 취업을 해서 갚기로 약속을 하고 고모님에게 빌린 돈이었지만요. 어쨌든 내 돈을 내고 수업료를 내가면서 다니는 곳이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 돈값은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값 뽑으려고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마 저 공부하는 모습만 보고 있으면 저 학생은 전문대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인서울대학교를 다니나 하고 오해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2년 내내 과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등록금 뽕 뽑으려고 했었던 공부였는데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성적이 너무 우수하다고 학교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등록금 전액을 다 돌려받아서 고모님에게 빌렸던 등록금도 바로 갚을 수 있게 될 수 있었죠. 그때는 뭘 배웠냐, 인생에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뭐 전문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해서 제 인생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인답시고 말도 안 되는 직장에 학생들을 추천해주기 일쑤였고 하다못해 교수님들이 추천해주는 대기업이라는 곳도 막상 가서 보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공장인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톡톡 사연을 보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셔서 인생을 새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스러워요.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본인에게 찾아온 운을 잘 알아차리고 붙잡는 것도 제가 살아보니까 엄청 센스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제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모님께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여차저차해서 갚았는데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너무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잘 사는 친구들이랑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출발선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거죠. 어른들 말씀이 하나하나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의무 교육 받고 뭐 하고 할 때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다들 각자 자기 밥벌이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격차가 느껴진다고요. 저도 이제 사회에 나가보니까 그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트에 가서 뭐 하나를 사려고 해도 가격표를 보고 슬며시 내려놓게 되고 그날그날 할인하는 코너를 기웃거리면서 뭐가 세일을 하나. 저 20대 초반에는 과일을 제 돈 주고 사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다른 게 부러웠던 게 아니고요. 냉장고 안에 과일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 저 집은 저렇게 과일을 원 없이 사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는 집이구나 하고 그런 거나 부러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카페 아르바이트, 과외 학원 선생님, 공장 격리, 뭐 어디서 일을 구한다고 하면 우선 부딪혀 보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구해놔도 얼마 못 버티고 금방 관둬서 뽑아놓고 사람을 새로 뽑는 게 일이라고요. 라떼라고 한다면서요? 나 때는 이랬다, 나 때는 저랬다 하는 사람을 보고 요즘 젊은 애들이 라떼라고 그런대요. 나이든 라떼라고 욕을 해도 제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때 저는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었어요. 당장 내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써주는 곳에서 내 발로 나오진 말자 했었죠. 물론 돈을 더 준다는 곳이 있으면 옮기는 한이 있어도요. 그 당시에 제가 좀 오래 일을 했었던 곳이 예식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예식장에서 신부님들이 입장할 때 뒤에서 드레스를 잡아주는 헬퍼 있잖아요. 그런 헬퍼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말에만 잠깐 일을 도와주는 식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워낙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이거 말고도 예식장에 살만한 일이 있으면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좋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뷔페에서 접시를 나르고 음식을 채우는 일을 맡아서 하게 해주더니 그걸 또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신랑 신부들이 예식장을 대관하고 나면 그 스케줄을 예약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꽤나 파격적인 인사이동이었죠.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나는 발전도 없이 항상 이런 일용직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밥벌이나 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저는 조금씩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겁니다. 난 다은 씨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더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밝은 줄 모르겠어. 아니 왜 그렇잖아. 우리 일이라는 게 여기가 어떤 공간이야? 부부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에 가득한 공간이잖아. 그런데 그 한 쌍의 부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갈려나가고 있냐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마땅한 부부들의 갑질은 또 오죽 심해? 그런데 다은 씨 보면 내가 여기서 일한 세월이 그렇게 긴데도 반성을 많이 한다니까? 고객이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도 웃으면서 응대하라는구나. 대번에 인상 쓰는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나 이거 진심이야. 진짜 대단해. 그래서 말인데 아직 나이도 젊고 여기서 계속 이 일만 하다가는 나이 들어서 나처럼 되는 거야. 얼굴에 짜증만 가득하고 더 나아질 기대도 없고. 요즘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줬는데 다은 씨 결혼정보회사에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때? 성격도 밝고 사람들 응대도 잘해서 은근히 잘 맞을 것 같은데. 저에게도 드디어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예식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민원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너 때문에 한 해밖에 없는 내 결혼식 망쳤네부터 시작해서 이러다가 내 결혼 생활이 망하면 네가 다 책임질 거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것보다 더한 꼴을 더 많이 보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야.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힘든 일을 하는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짜증만 내고 나를 세워봤자 좋을 게 하나 없을 거라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이걸 다들 너무 좋게 봐주셨던 거죠.
그 당시에 저희 부서에 팀장님이라고 불리는 최고참 선배가 계셨는데요. 예식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제 성격도 그렇고 고객 응대 능력도 너무 좋으니까 예식장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냐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주셨대요. 왜 다들 아시죠?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상대를 매칭시켜주고 상담을 잘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매니저 역할이었는데 거의 영업직에 가까워서 솔직히 좀 걱정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외향적이라고 해도 영업직이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도 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뭐 형식적인 면접 절차만 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제 이름에 박혀 있는 명함도 나오고 그렇게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땠냐고요? 저 아직도 그때 그 팀장님한테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한우 선물 세트 보내고 있어요. 그때 그 일을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요. 소개받은 그 일이 저하고 너무나도 잘 맞았던 거예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하기도 했었고, 보통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이 기혼 여성이어야지 조금 더 신뢰감이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결혼 상담을 받으려고 왔는데 결혼을 한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 게 크게 다르잖아요. 고객님, 저야 이제 결혼을 안 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지만요. 저 솔직히 이번에 고객님 소개시켜 드릴 고객님들 고르면서 솔직히, 나도 이제 다시 결혼 준비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만큼 너무 괜찮은 분들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엄청 신경 쓰였잖아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우선 저 믿고 딱 두 분만 우선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세요. 그런데 저는 미혼인데도 상담이 밀려있을 정도로 고객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말 이 사람들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해서인지 몰라도 성원율도 저희 지점에서 가장 높았어요. 저희가 실적 재고, 매칭 성공률이나 상담 고객 수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제도였거든요. 그곳에서 딱 3년을 일했더니 제가 전국 전 지점에서 매출 실적 1등은 물론이고요. 전국에 있는 지점들을 돌면서 신규 입사한 매니저들을 교육하는 교육 담당 실장으로 고속 승진까지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잠을 자는 4-5시간을 제외하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정도로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드디어 나에게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신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인가요?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인연들은 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요. 전국 지점에서 실적 1위를 달성할 정도였으니까 돈도 정말 모자라지 않을 만큼 벌어줬죠. 그런데 원래 돈이 돈을 부른다고 이걸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굴릴 줄을 알아야 이 돈이 불어나는데 저는 살면서 투자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살아왔으니까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그렇게 맡겨놓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일이 저한테 복덩이를 많이 물어다 줬어요. 제가 성혼 매칭을 해드렸던 고객분들 직업군이 참 다양했었거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중에서는 투자 관련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좋은 인연을 찾아드리는 게 일이니까 당연히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아준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한 인센티브만 주냐 이거예요. 저희 규정상 고객에게 따로 무언가를 받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다른 식으로 도움을 주셨던 겁니다. 실장님, 투자 같은 거 전혀 안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시간 나실 때 저희 사무실 한번 들리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 보고 포트폴리오 한번 짜드릴게요. 아시죠? 저 예약 잡으려면 실장님만큼이나 힘든 사람인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실장님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꼭 한번 오세요. 꼭이요. 그렇게 좋은 투자 조언을 받아서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고 주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비약적으로 껑충 뛴 것 같아요.
당연히 저를 그동안 양육해 주셨던 고모님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익의 일부를 드렸고요. 그 외에는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어렸을 때의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당장 일을 관둬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여유 있게 돈을 벌어뒀고 성격상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정도 벌었으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실컷 베풀고도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순간 또 어디선가 돈 냄새를 맡고 온 하이에나 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제 살점을 물어뜯을지 상상이 안 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을 다 못 믿겠다 싶고 차라리 그냥 내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던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말자 싶었죠.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저를 평생 쫓아다니던 불행의 굴레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과일 가격표를 보지 않고 카트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평생 저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건 결국 그 돈 때문이었으니까 이제 그게 해결되면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저를 괴롭히는 것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경력도 쌓였고 예전만큼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 일도 없었고요. 저에게 배치된 고객은 그야말로 소위 VIP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예비 신랑은 저를 찾아왔던 그 VIP 고객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상담을 하기 위해 예비 신랑의 프로필을 찬찬히 읽어보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조금 속물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결혼정보 회사이다 보니까 상담 고객 본인의 프로필 외에도 부모님의 직업이나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하시는 회사 이름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겁니다. 아무래도 VIP니까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나 보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저와 고모가 꽤나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응대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상담을 하면서 이 회사에 제가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절대 안 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의 눈이 얼마나 높은 건지 소개시켜주는 여자들마다 퇴짜.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은근히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고객님들의 성향이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잘 어울리고 또 좋아할 것 같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칭 실패가 3번을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 정도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어려운 고객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까탈스럽게 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저도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차근하게 파악을 해보자 싶어서 상담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면서 회사 외의 사적인 공간에서 상담을 몇 번 더 추가적으로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예 없었던 경우는 아니어서 저도 흔쾌히 승낙을 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뭔가 예비 신랑은 풀기 어려운 과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 더 만나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여태까지 소개시켜준 여자들을 족족 돌려보냈는지요. 관심이 그쪽이 아니라 저한테 있었던 거였어요. 말이 좋아 상담이지 상담은 저랑 만나기 위한 핑계일 뿐이고 거의 데이트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 게요. 물론 제가 불쾌하고 싫었다면 규정상 만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얼마든지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예비 신랑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따로 공을 들여 관리하고 있는 고객 중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말인 즉슨 저도 그 사람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언제든지 내 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여유 있게 컸던 사람이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함께 있을 때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것만 봐도
그 정도는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대화도 잘 통하겠다. 누가 드라마 각본을 써준 것도 아닌데 취향은 또 왜 이렇게 잘 맞는지요. 솔직히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좋은 이유든지 10가지도 100가지도 핑계를 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예비신랑에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콩깍지 같은 것에 씌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누구든 나를 배신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걸려있는 빗장이 쉽게 풀려버릴 줄이야.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네가 아직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을 안 만나봐서 그런다는 얘기를 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는 무시할 게 못 되더라고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미모의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로 살아오던 저는 예비신랑을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됐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기세로 푹 빠져 있었던 예비신랑은 나이도 있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오래 해서 뭐 할 거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결혼을 준비하자면서 양가에 인사를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덜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무런 악의도 없는 겁니다. 본인이 평생을 너무 당연하게 다 누리고 살아온 것들이고 너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자라와서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누리고 살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가자는 얘기도 저에게는 당연히 든든하게 제 뒷바라지를 해주는 부모님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정말 악의 없이 했던 얘기였어요. 결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언제까지 속일 수도 없고 정말 이런 이유로 헤어짐을 결심하는 남자라면 저도 진작에 헤어지는 게 더 옳은 선택이니까요. 솔직하게 예비 신랑에게 제 가정사를 털어놨습니다.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던 적도 없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안 계세요. 내가 그렇게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을 했을 리도 없겠죠. 다른 부잣집 딸들처럼 공주님처럼 그렇게 명함만 파고 할 수 있는 일들 했겠죠. 정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부모님 대신 고모님이 길러주셨고 대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실망했어도 이런 걸 속일 순 없잖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비신랑은 조금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본인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며 어쨌든 지금은 부양해야 할 가족도 딱히 없는 거고 빚도 없지 않냐. 돈도 많이 벌어두지 않았냐.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라며 본인도 아버지께서 일찌감치 이혼하시고 나이 어린 새어머니랑 사는데 3년째 이혼만 안 했지 별거 상태로 계속 지내는 중이라면서 사연 없는 집이 어딨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께는 본인이 잘 얘기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인사를 가자고 해서 전 정말 그런 예비 신랑의 얘기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생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대가가 이렇게 이해심 넓은 가족이라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고생은 고생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결혼이 아니더라도 회사는 이제 슬슬 정리를 할 생각이어서 그동안 정들었던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저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모님과도 오랜만에 진짜 가족처럼 많은 얘기를 했네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고모? 고모랑 제가 상장도 하기 전에 투자했던 그 기업이 이젠 엄청나게 커졌대요. 그리고 제가 내일 그 집 며느리가 되려고 인사를 간다고요. 세상 이렇게 좁고 인연이 이렇게 질겨요. 이렇게까지 이어주는 걸 보면 인연인가 봐요. 그 기업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상장을 했든 상장을 못했든 다른 거 다 상관없어. 네가 행복하면 된 거야. 너도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시는 고모님 덕분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예비시댁의 문턱을 처음 넘었어요. 잔뜩 긴장한 제 모습을 보면서 예비신랑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아버지에게 잘 얘기를 해두었다고만 했지만 그렇다고 어디 긴장이 쉽게 풀리나요?
대궐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마중을 나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혹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건가 하고 둘러봤는데 거실에는 잔뜩 화가 나신 예비 시아버지께서 꼼짝도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오는 소리를 혹시 못 들으신 건가 하고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인사를 했는데도 저희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예비 신랑에게 아버님께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죠. 예비 신랑도 당황해서 아버님에게 달려가 인사하러 왔는데 왜 그러시는 거냐고 팔을 붙으니까 그제 아버님은 큰 목소리로 고함을 치시면서 예비 신랑을 내리치셨습니다. 네 놈이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넌 네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장인어른이 MBA 수료를 해? 장모님이 미술관 관장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 이제야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왔는데도 대문까지 나와보지 않은 예비 시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잘 얘기했다고 하던 예비 신랑은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다는 것을 비밀로 할 모양이었나 봅니다. 되지도 않는 거짓 이력을 만들어서 예비 시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걸 보면요. 저희 회사에 확인만 해봐도 저희 부모님 안 계시다는 사실은 금방 들통날 일이었으니 아마 그렇게 아신 거겠죠. 예비 시댁에서 그 결혼정보 회사에 가져다 준 돈만 해도 얼만데요. 예비 신랑은 당황해서 저와 예비 시아버지의 눈치를 번갈아 보면서도 본인이 다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화가 잔뜩 난 예비 시아버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왜? 너도 남자 하나 제대로 물어서 팔자 한번 펴보고 싶었어? 하여튼 여자들은 이기 집에나 저기 집에나 남들 등에 빨대 꽂아보려는 꽃뱀들밖에 없어가지고 너는 네 애비가 그렇게 당한 꼴을 보고도 이런 여자를 집에 들이고 싶더냐? 뭐해? 당장 안 나가고 지금 나랑 뭐 시위라도 하자는 거야? 결국 본인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예비 시아버지는 모멸감에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예비 신랑은 본인의 아버지 하나 제대로 말리질 못하는 등신이었고요. 행복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저도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대를 맞았으면 두 대를 되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투자한 기업이 얼마나 잘 컸는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개차반인 꼴을 보니까 여기도 얼마 못 갈 회사인 것 같네요. 김숙희 씨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저희 고모님인데 저랑 같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김숙희 씨라는 이름과 김다은이라는 이름으로 된 주식은 이 회사에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두세요. 당신이 오늘 때린 고아년이 가지고 있는 지분 하나로 당신 회사가 휘청하는 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제 말에 사삭이 된 예비 신랑은 예비 시아버지를 붙잡고 난리가 났죠. 저 사람 아버지 회사 최대 주주잖아요. 김숙희랑 김다은이요. 뭐?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이제 얘기해서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뒷목을 잡고 당장이라도 쓰러지려고 난리를 치는 예비 시부를 비웃어주면서 저는 그 집을 유유히 떠나왔습니다. 당장 모셔오라고 소리를 치는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지만 전 이미 택시를 타고 나온 뒤였어요. 인사를 간다던 조카가 너무나도 빨리 돌아온 것을 보고 고모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으셨고 저는 예비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들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그 대표이사 손 잘못 놀린 대가 톡톡히 치렀죠. 주주들 모아서 이사회 열어 대표이사직에서 잘린 건 물론이고 그 뒤에 저한테 어떻게든지 연락을 해서 줄을 대보려고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고모는 차라리 잘 됐다고 그러세요. 이제 차라리 고모랑 같이 평생 사업이나 하면서 지내자고요. 저도 차라리 홀가분합니다. 평생 사람들 이어줄 궁리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진정한 제 행복을 고민해보는 시기를 가져볼까 하고요.
결혼은 잃었지만 더 큰 행복을 찾았으니 이제 정말 제 불행의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냈다고 해야 맞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시에서 요식업을 하며 식당을 몇 개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예쁜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요. 남편과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10년 전쯤에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남편은 저에게 시비 아닌 시비를 걸며 겨우 성공을 이뤄낸 제 인생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남편을 제 인생에서 확실히 치워버리고 제 명예도 찾고 싶어요. 갑자기 왜 명예 타령인지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봐 주세요. 결혼 전 남편은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든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일단 한번 밀어붙이고 보는 스타일이었달까요? 전 너무 착하고 여기저기에서 해오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인 아빠와 그런 아빠를 너무나도 답답해하면서 혼자 뒷수습을 하느라 갖은 고생을 다 하신 엄마 손에 컸어요. 그래서일까요? 아빠와 정반대 성향인 남편이 참 좋았거든요. 추진력 있고 박력 있고 남자답고 게다가 시부모님들께서도 저를 너무 반겨주시는 바람에 저는 그 집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단점도 분명 있었지만 다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중 하나가 금전적인 문제였는데 저도 그렇지만 남편은 정말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둘이 합쳐서 고작 3천만 원 세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결혼하자마자 첫째가 생겼어요. 너무 없이 시작했고 아이도 덜컥 생겨서 그런지 남편은 늘 돈돈거리기 일쑤였어요. 한 달에 생활비라고는 50만 원 주는 게 전부였고 어떤 날은 담뱃값이 모자란다. 어떤 날은 어디 공과금을 내야 한다. 그마저도 푼돈을 조금씩 뜯어가며 줬다 뺏는 게 일상이었죠. 그 돈으로 어떻게 두 식구, 아니 뱃속의 아기까지 세 식구가 한 달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었겠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조그맣게 분식집을 하고 있었죠. 저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고 싶은 마음에 임신 중일 때부터 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나가곤 했어요.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 청소까지 하루 종일 일손이 부족한 파트에는 바로바로 가서 도와드리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후회되고 바보 같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하루에 적게 6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도 일을 하면서 제가 시급으로 얼마를 받는지,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시어머니가 제가 일한 월급을 계좌로 이체해 주셨는데 일한 첫 달부터 남편 통장으로 바로 이체를 해버리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내가 번 돈은 생활비에 보태서 쓰고 싶다. 내가 일한 돈은 내가 직접 받고 싶다 따졌는데 남편은 원래 부부란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수입을 모두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둘 다 벌어들이는 날짜와 금액이 다른데 이게 분산되면 결코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적금도 들고 해서 목돈을 불리도록 관리할 테니까 본인에게 모든 수입이 들어오고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는 게 맞다고요. 제가 멍청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땐 정말 남편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면 대체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써야 할지, 적금은 또 얼마를 들어야 할지 아무것도 혼자 딱딱 결정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마치 머릿속에 커다란 계산기가 들어있는 듯 빠르게 셈을 따져보고 바로 실행해버리는 편이었으니까요. 생활비가 너무 쪼들릴 땐 내심 적금에 들어가는 돈이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뭐 어쨌거나 생활비로 쓰면 이래저래 다 나가버리고 말 돈 조금이라도 졸라매서 저축하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얼른 우리 세 식구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해버렸죠. 그러고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돈 벌고 살림하던 중에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는 일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은근히 저에게 다시 가게에 나가 눈치를 주더라고요. 엄마가 아직도 몸 푸냐고 물어보던데 원래 산후조리란 게 몸을 더 움직여야 붓기도 빨리 빠지고 좋은 거래.
옛날 할머니들 봐라. 다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고 또 낳자마자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잖아. 그런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더 장수하시는 거라더라. 이제 슬슬 너도 몸을 좀 움직여 봐야지, 응?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걸 어찌나 눈꼴 시려워하던지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저를 가게에 나오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출산 경험 있으신 분 계시다면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들 어디 그냥 혼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한답니까?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먹이고 낮잠을 재워놓으면 그렇게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알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어딘가에 CCTV라도 달린 줄 알았어요. 예, 너 뭐 하고 있냐? 아이고, 조용한 걸 보니까 우리 손주 자나 보네. 심심하면 가게나 나와라. 제가 어머님 방금 애 겨우 재웠는데 라고 우물쭈물 대답하면 아이, 전화벨이 시끄러운데도 안 깨고, 아니, 자고 있으면 더 잘 됐구먼. 포대기에 싸서 얻고 나와. 애를 너무 그렇게 집에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못 쓴다. 그렇게 제가 쉬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반찬거리를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는 저를 아예 떠밀다시피 데리고 가게로 나가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가 첫 돌도 지나기 전에 아이를 업고 가게에 나가 애 돌보랴 식당 일 하랴 고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아이가 자라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어머님 가게에 나가고 있었고 남편과 똑같이 돈을 벌어왔지만 아이를 등 하원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모두 저 혼자 해야만 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쯤에는 정말 지친 나머지 어떤 날은 참을 수가 없이 모든 일이 신경질이 나고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반복됐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큰 사고를 겪고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쓸 재료가 떨어져서 급히 식당에 종종 걸음으로 다녀오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뒤통수가 깨졌는지 머리에는 커다란 붕대를 감고 어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냥 더위 좀 먹어서 쓰러진 건 줄 알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큰 병이 의심된다.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방암이었죠. 짜증이 났다가 기운이 없었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게 그저 피곤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병의 한 증상이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길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한 지 사나흘쯤 됐을까 남편이 퇴근하고 제가 입원한 병원에 들렀는데 그 시원시원한 성격의 사람이 글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저에겐 절대 믿을 수 없는 어쩌면 제 목숨줄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얘기를 쉽게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술이 언제랬지? 내일 모레라고 했나? 원무과에서 입원비랑 수술비 정산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참 큰일인데 생각보다 액수가 꽤 크더라고. 왜냐면 내가 수술비를 낼 돈이 없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저는 처음에는 제 수술비를 내려면 적금을 깨야 하는데 그러면 그건 손해고 당장 수술비를 낼 현금이 없다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할 뻔하기도 했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듣는 분들은 정말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남편 월급은 고사하고 저는 제가 일해서 번 돈도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 남편에게 갖다 바쳤는데 지금까지 모은 돈이 0원이라니요. 지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까지 모은 돈이 1원도 없다는 말이냐. 그동안 어머님이 내 월급 당신 통장으로 넣어줬는데 생활비도 다 타서 썼는데 그럼 적금 넣는다고 했던 그 돈 다 어디에 쓴 거냐. 그랬죠. 이래저래 돈 나갈 일이 좀 많았어. 어디 허투루 쓴 적은 없다고. 사실 내 월급 당신한테 알려준 것보다
많이 적어. 내가 남자 자존심에 한 달에 꼴랑 그거 벌어온다고 할 수가 없어서 부풀려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더라고. 게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작년부터 월급이 나오다가 말다가 했어. 그것도 차마 말 못했고. 그러니까 매달 공과금 낼 돈, 당신한테 생활비로 줄 돈도 없길래 여기저기 빌려서 쓰고, 그러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건 그렇고 당신 당장 수술비 어쩌지? 몸이 아프니 화가 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되물을 뿐이었어요. 그럼 난 어떻게 수술을 꼭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어머님한테 당신이 수술비 좀 빌려달라고 말씀드려보면 안 돼? 이미 여쭤봤지. 근데 엄마도 요새 장사도 안 된다고 해서 돈이 없대. 둘 다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병원 문을 열고 헐레벌떡 저희 친정 엄마가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걱정하실까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놀라서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쓰러지길 왜 쓰러져? 괜찮다니. 아이고, 머리에 이 붕대가 다 뭐냐? 어디가 아픈 거래? 뭐, 큰 병은 아니지? 진정하세요, 장모님. 큰 병은 아니래요. 수술하면 낫는다고. 이번 주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돈도 없다는 사람이 이번 주에 수술한다는 소리를 대체 왜 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친정 엄마에게 아픈 제 모습을 보이고 수술비를 융통해달라고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어느 엄마가 딸이 아파서 그것도 유방암에 걸려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를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날이 밝자마자 당장 수술비를 구해오셨긴 했지만 건네면서 남편에게 따끔히 한마디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내 딸이 아프다니까 천금이 아깝지 않지만은 대체 자네는 뭐라는 사람이야? 평소에 듣기로 김서방 자네가 돈 관리를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처자식 있는 사람이 이런 큰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돈 100만 원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무조건 비상금은 만들어둬야 돼. 알겠어? 남편은 내내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조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본인 월급이 너무 작아서 부끄러워 저에게 부풀려서 뻥을 쳤다는 사람이 돈 때문에 장모에게 공개적으로 타박을 들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다 싶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게 됐고 그래도 경과가 좋아서 앞으로 관리만 좀 잘하면 되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지 않았죠. 허무했거든요. 애까지 들쳐 업고 뼈 빠지게 번 돈이 모래알처럼 제 손을 빠져나간 것도 그랬고 아무튼 건강이 최고지 그놈의 돈이 더 중요하냐는 생각으로 저는 회복에만 전념했습니다. 제 몸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대놓고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된 저와 직장 다니는 며느리들을 끝도 없이 비교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꼭 챙겨보시는 KBS 주말 드라마에서 변호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침밥을 차려드리고 출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보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전업주부 하는 여자들 없지. 아이고 저 며느리 봐라. 변호사야 변호사. 저런 고급 전문직도 여자들이 맘만 먹으면 다 꿰차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누군 저렇게 변호사까지 하는 며느리를 보고 누구는 그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림이나 하는 그저 그런 며느리한테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아이고 참 그러고 보면 저 며느리는 시어머니 아침밥까지 차려주고 출근을 하네. 아이고 참 부러워 죽겠네. 대체 왜 드라마를 현실과 비교하시는지 막말로 어머니는 저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요. 본인 아들부터가 변호사 며느리씩이나 데리고 살 군번이랍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 속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얼마나 극진히 위해줬다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전화해서 이제부터 매일매일 아침 밥부터 시작해서 저녁밥까지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참모 밥이며 간식까지 저더러 5끼를 챙기래요. 사람이 빈둥빈둥 놀면 못 써. 뭐라도 해야지. 너 앞으로 삼시세끼 밥 담당, 청소 담당하거라.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은 모쪼록 집에서 해주는 대접을 얼마나 잘 받고 다니는지가 티가 다 나는 법이야. 남편도 절 그렇게 구박했냐고요? 아니요. 남편은 시어머니와는 좀 달랐어요.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뭐랄까 영혼이 없달까? 온 정신과 마음을 딴 데다 두고 다니는 사람처럼 굴었죠. 제가 오늘은 머리가 아프네, 수술한 데가 비 오니까 조금 쑤시는 것 같네 라고 말을 해도 그저 건성으로 아파서 어떡해 라고 대답할 뿐 진심으로 병원에 가볼까, 약이라도 사다 줄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 말만 따라 그래 돈 버는 게 고생이진 하지 싶어서 신경 써서 남편에게 멋진 요리를 해줘도 그저 심드렁하게 먹고 맛있냐 물어보면 그제서야 맛 괜찮네 먹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하니 저는 남편이랑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수술을 한 이후로 남편은 저를 여자로 대해주지도 않았고요. 제가 자다가 슬쩍 다가가려고 하기라도 하면 남편은 치사한 변명을 잔뜩 늘어놓으며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눕더라니까요.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래도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내가 함부로 손을 대기가 조심스러운 거야. 혹시나 나 때문에 또 어디 아파지면 어떡해? 아직 당신 몸 어딘가 돌아다닐 수도 있는 병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아직 나도 자신이 없어. 당신 수술 받은 거 보기가 좀 그래. 참 비참했어요. 나는 남편에게 아내로서 아이들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을까요? 한편은 남편이 웬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겠다고 자처해서 나가더니 한참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나가봤죠.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보다는 뭔가 쎄한 느낌이랄까? 여자의 촉 있잖아요. 뭔가 그냥 늦게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불길하다. 내가 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직감 말이에요. 서둘러서 옷을 걸쳐 입고 쓰레기장 앞에 가봤는데 당연히 남편은 없죠. 슈퍼 앞에도 가보고 골목 구석구석을 봤는데도 없었어요. 괜히 오버했나 포기하고 들여오려는데 남편 차가 눈에 띄지 뭐예요. 아까는 시동도 불도 꺼져 있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차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주 희희낙낙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설레고 좋아 죽겠는데 그 표정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연애 중인 한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서 뭐해? 라고 물으니까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황당했던 건 뭔지 아세요? 통화를 하던 남편의 전화기는 제가 알던 남편의 휴대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놀라서 황급히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보는 남편 손에는 휴대전화가 2대가 들려있더라고요. 황당한 와중에도 저는 직감했죠. 아, 이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하고요.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고 남편은 괜히 저에게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집으로 도망쳐 올라가 버렸습니다. 당신 의처증이야. 성가시게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남의 통화를 엿듣고 엿보고 그래?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러나 제 눈으로 그 광경을 본 이상 확인을 해야 했어요. 쫓아가서 물었죠. 누구랑 통화한 거냐고. 그리고 그 핸드폰 뭐냐고요. 당신이 휴대전화를 2개나 쓸 일이 뭐가 있냐고 나 좀 보여줘 봐라 했어요. 남편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그 휴대전화를 꼭 봐야겠어서 나는 안 주니 너는 뺐니 하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제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악다구니가 나왔는지 저는 남편을 몇 대 패주고 핸드폰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른 작은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느닷없이 어디에 팔뚝에 조그맣게 문신을 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막 문신에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해 안 간다. 저렇게 가릴 걸 뭐하러 문신 같은 걸 하냐고 이해 못 한다던 사람인데 뭔 바람이 불었나 했더니 글쎄 그 문신이 커플 문신인 거 있죠. 웬 여자랑 남사스러운 분위기에 똑같은 문신을 하고 찍은 사진이 그 휴대폰에서 발견된 겁니다. 남편에게 불륜녀가 있는 건 확실했어요. 그 사진 외에도 그 여자와 나눈 수많은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대박이었던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남편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정신없이 모든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냥 바람도 아니고 아예 그 여자랑 거의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왜 저 수술할 때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하려니까 월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암에 걸리면서까지 힘들게 자식 건사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맞벌이까지 해야 됐지만 저에게 남은 건 이런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남편이 너무 징그럽고 소름 끼쳤어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불경스러웠고 한 빨래통에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의 빨랫감이 뒤엉켜 있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희가 어떻게 부부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이요? 정말 뻔뻔한 인간. 저에게 미안해하는 척 하면서도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본인도 두 집 살림을 몇 년씩이나 이어온 게 얼마나 기가 빨리고 힘들었겠어요. 네, 100번 이해한다고 치고 저 역시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위자료를 두둑히 받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아끼고 아껴 쓴 생활비로 적금을 부었어도 지금쯤 꽤 됐을 테고 제가 번 돈도 고스란히 모았으면 그것도 수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저는 앞으로 아이와 둘이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요, 둘 다 어림도 없다고 했어요. 뭐? 이 집 전세금을 다 너한테 줘? 야, 미안한데 이 집 전세금 다 빼서 쓰고 월세로 돌린 지 오래야. 그것도 월세 몇 달 못 냈더니 보증금이 다 깎여서 이제 받을 돈도 없을걸? 그리고 애 네가 키운다고? 그것도 절대 안 돼. 너는 직장도 없고 암도 걸렸잖아.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의 불륜녀를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던 터라 둘 다 감옥에 넣어도 될 법한 증거가 충분했지만 그 전에 그 여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죠. 남편을 설득해서 제가 아이를 데려가게 해주고 위자료라도 주게 해주면 깔끔하게 헤어주겠다고 말하려고 찾아갔던 거죠. 어머, 위자료요? 그건 오빠한테 달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전 오빠 이혼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사실 그쪽이 이혼을 안 한 그게 더 좋기도 한걸요? 왠지 남의 떡 뺏어먹는 기분이 더 좋거든요. 언니, 그냥 눈 딱 감고 2년, 아니 1년만 더 모른 척 참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슬슬 좀 재미가 없어져서 좀만 더 같이 놀다가 깨끗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데. 좀 푼수같이 생긴 게 맹한 소리를 막 늘어놓더라고요. 딱 봐도 어디 술집에 나가는 애 같은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저는 집에 돌아왔고 남편은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저에게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참 안 좋게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애도 뺏기고 돈도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런 모습으로 차마 친정집에 갈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저는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식당에 딸린 쪽방에서 지내니 같은 돈을 일하는 직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됐죠.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가서 재료 손질하는 것부터 해서 저녁 장사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뒷정리하는 일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뿐인가요? 아침 저녁으로 저 폐지도 주우러 다녔어요. 젊은 여자가 폐지 주우러 다니면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치사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그 동네에 이미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는데 저까지 합세하니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실 게 줄어들었겠죠. 저만 보면 삿대질을 하며 얼마나 쌍욕을 하시던지. 사지가 멀쩡하고 젊으냐니 억척스럽게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그릇까지 뺏으려고 들어. 저러니까 저 나이에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하지. 쌤통이다. 돈 욕심 아주 그득그득해서 못돼 처먹게도 생긴 것 같으니라고. 어떻게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치기도 했어요. 내가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무슨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청승 부리면서 일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고물을 주우러 다녀? 너 우리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내 아들이 너를 다시 쳐다봐 줄 줄 알고 당장 꿈 깨라. 창피해 죽겠으니까 폐지를 줍든 식당 일을 하든 다른 동네로 좀 가서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 저는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법원에서도 아이는 남편이 키워야 한다길래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와 생리별을 해야 하긴 했지만 저는 이혼하고 나서 매일같이 아이가 보고 싶어 밤마다 1시간씩 오열을 하다가 잠들었기에 어떻게든 아이와 가까운 하늘 아래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 목표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재판을 걸어 제 아이를 데려오는 것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에 그렇게 닥치는 대로 폐지 줍는 일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욕을 들어가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시댁 쪽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더군요. 그나마 먼 발치에서라도 가끔 아이를 지켜보던 게 제 유일한 낙이자 삶의 이유였는데 제가 수소문한 겨를도 없이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 날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이요. 고달프고 서글픈 때가 참 많지만 이렇게 재미나고도 속이 후련한 일이 가끔씩 벌어지는 재미에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고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나섰는데 비가 어찌나 억수로 쏟아지던지 생전 안 타던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큰 길가에 나서서 보니까 마침 손님을 내려주는 택시가 있어서 잘 됐다 싶어서 나갔는데 글쎄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이 저희 시어머니인 것 아니겠어요? 뜻하지도 않게 아는 얼굴을 만나 놀란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누구셔? 이 동네에 여전히 사시는구나. 딸은 어쩌고 이비 속에 혼자 돌아다니신데.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딸 거지같이 살아요. 저희 엄마는 알아본 순간 다짜고짜 조롱을 하면서 막말을 하더래요.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제가 최고급 벤츠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엄마가 웬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길에서 우연히 친구분을 만나셨나 싶어서 친구분도 같이 어디 방향이 맞으면 태워다 드릴까 하는 생각에 엄마 하면서 내렸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어머,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급 차를... 너, 내가 알던 내 첫 며느리 맞지? 네가 무슨 수로 이런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거냐? 시어머니를 알아보고 저도 처음에는 크게 놀랐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공한 제 모습을 이런 우연한 기회에 보여주게 되어 뿌듯한 점도 있었죠. 그렇게 저에게 밖에서 돈 벌어오길 바란다던 양반이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쓰려할까 싶은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보고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근데 듣자 하니까 여전히 말은 좀 신중하지 못하게 하시네요. 방금 딸은 아직도 거지같이 사냐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더러 그런 건 대체 왜 물으시는 거예요? 저 거지같이 안 살아요. 어머니 보면 아시겠지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산답니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제일 거짓골을 하고 있는 건 어머니 같은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는 입이 그만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네가 어떻게, 아니, 분명히 어느 식당에서 얹혀 산다고 내가 몇 년 전까지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도 못돼 먹은 성질은 여전한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지질이 못 살기를 꼭 바라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 있죠. 저는 방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라고 새 출발하지 못하란 법 있나요? 마침 잘 됐네요. 이제 슬슬 아이 거취 문제도 상의할 겸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저 명함이에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서 제 명함을 건네자 시어머니의 입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이,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아이, 그때 이혼할 때 분명 한 푼도 없었는데. 오라, 알겠다. 너 우리 아들 살 때 몰래 생활비 빼돌려서 몰래 딴 주머니 찾던 게로구나. 그렇게 모두 깜찍하게 속이고 이제 눈앞에 시댁이 안 보이니 이렇게 바로 커다란 가게를 차리고선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일해서 번 돈까지 알뜰히 본인 아들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 주셨으면서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거기서 대거리를 할 만한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기에 저는 상큼하게 저희 엄마만 쏙 모시고 그럼 연락 주세요 어머니 하고 인사를 드리고는 저희는 멋지게 차를 타고 미끄러져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시어머니 말 맞다나 참 거지같이 살았던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그 얘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이혼 직후 식당에 딸린 방에서 살게 됐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어쩌면 오히려 저에게 큰 기회가 됐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 100이라면 100을 모두 빠삭하게 익힐 수 있었거든요. 식당 일을 하면서 저는 언제 손님이 제일 많이 들고 적게 드는지를 파악하게 됐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대중적인 호불호를 알 수 있게 됐죠. 식재료는 어디에서 구해야 제일 신선하고 저렴한지, 사람들은 밑반찬으로 뭘 주면 거의 남기지 않는지 등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 응대하는 것도 점차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님 응대는 물론이고 제법 많은 인원의 직원들과도 큰 탈 없이 잘 지내는 탓에 점차 직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식당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저녁으로 지독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은 이제 드리는 시간보다는 돈이 많이 되질 않아서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녹즙 배달, 빈 건물 화장실 청소하기 등을 했고 저녁에는 대리기사 전단지 돌리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 제법 돈이 쏠쏠이 모이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아이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용돈조로 쥐어주던 돈까지 쓸 곳이 없어져 저는 그런 푼돈까지 알뜰하게 모아 얼른 제 명의로 된 식당을 하나 차려 빨리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자 밤에 하는 일은 그만두고 열심히 요리 연습과 메뉴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방 밖에만 나서면 식당이겠다 밤새 연구를 하니 그럭저럭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입은 거친데 손맛이 좀 좋았거든요. 분식집에서 일을 할 때 떡볶이를 끓일 때에도 오뎅을 끓일 때에도 어디에나 쓰려고 늘상 만드는 육수가 있었는데 그게 제법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침 그 육수가 생각나서 이리저리 연구를 했더니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극찬하는 음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는 그 육수는 분식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육수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공들여서 식당을 오픈했고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원래 식당에서 분점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고 저는 체인점을 여러 거느린 식당 사장이 됐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그 육수를 가지고 다른 메뉴들도 여러 개발했고 연속적으로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오늘날 큰 기업 못지않게 매출을 올리는 업체 사장님이 됐어요. 저희 동네는 서울은 아닌 광역시지만 큰 시내에 나가면 제 식당을 못해도 10개는 지나치셔야 할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제가 만든 식당이 목 좋은 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 주였던가요? 글쎄 시어머니가 진짜로 제 명함을 보고 식당을 찾아온 거 있죠? 아들까지 대동하고 말이에요.
지난번 마주쳤을 때 전에 없던 당당한 태도로 대해드렸더니 여차하면 혼자서는 못 당하겠나 싶으셨나 봐요. 그렇게 아들 팔을 꼭 붙들고 들어선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더 크고 웅장한 가게 내부 모습에 한 번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디 산골짜기에 살다가 처음 도시 구경 온 사람처럼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거리기 바쁘더라고요. 남편은 어색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아, 당신 신수가 훤해졌다. 엄마가 당신 여기 사장이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가 정 못 믿겠으면 같이 가보자고 해서 와봤는데 이게 정말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야? 헤어질 땐 그렇게 남보다 못하게 굴던 사람이 멀끔해진 제 모습을 보더니 태도를 바꿔 저에게 아주 공손하고 젠틀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네, 보다시피 잘 지냈어요. 당신은 얼굴이 영 안 됐네. 밥은 먹고 다녀요.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배가 고픈 것이 생각났는지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줄인 배를 움켜잡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녀요? 그 집 여자는 대체 이 시간까지 뭐라고? 아, 맞벌이 하는구나. 어머님이 전에 그러셨잖아요. 여자도 자고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변호사 자리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펑펑 놀면 못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이 시간까지 가족들을 굶겨서 밖으로 내보내는 걸 보면 아무래도 엄청난 직업을 가진 새며느리 들이셨나 봐요. 그런데 설마 아이까지 굶겨서 학교 보내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애꿎은 밥상만 매만지며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전에 만났던 그 불륜녀와 살림을 차렸던가 아니면 그보다도 못한 모질이와 살림을 차린 모양이던데. 그러니 둘 다 행색이 꼬질꼬질하고 어디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차림새로 돌아다니는 거겠죠. 저는 선심을 쓰는 척 시어머니에게 저희 가게의 메인 음식을 하나 내드렸어요.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일단 식사 먼저 하세요. 여기 저희 정식 특으로 두 상 내드리세요. 귀한 손님이니까 정성껏 차려서 대접해드리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종업원이 저에게 공수를 하고 90도로 공손히 절을 하고 제 말에 따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기 시작하니까 둘 다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음식들이 나왔고 시어머니는 몇 술 뜨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독이라도 탔냐고요? 그럴 리가요. 시어머니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는 맛이었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도 입에 착 붙는 것이 감칠맛이 돌고 그러면서도 먼 옛날 할머니가 끓여주던 정성 들인 음식을 한술 뜬 것처럼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맛.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몇십 년을 직접 만들고 온갖 음식에 넣어온 육수로 맛을 낸 건데. 무슨 광고에서 나오던 말처럼 고향의 맛이 나서 익숙하고도 참 맛났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내 육수로 만든 건 아니냐? 어라, 그러고 보니까 네가 내 비법을 훔쳐서 이렇게 큰 식당 사장까지 된 모양이구나. 딴 주머니를 찬 게 아니라고 그렇게도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무슨 큰 비밀이 숨겨져 있나 해서 와봤는데 그 결과가 이거였어. 태세 전환이 참 빠르시죠? 저는 시어머니가 제 음식을 먹으면 단박에 이렇게 나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들을 꺼냈죠. 어머, 어머님, 그 육수가 비법 육수였어요? 저는 제가 시집가자마자 하나하나 다 친절히 알려주시기에 그게 흔한 조리법 중 하나인 줄만 알고 있었죠. 또 매일 저에게만 하루에 3번, 많게는 6번까지 끓이게끔 하시길래 그 육수 저한테 전수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그걸 비법이라고 하시고 빼돌렸다고까지 하시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그러자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말이 맞지. 나도 엄마가 이렇게 해준 음식 어렸을 때부터 먹고 컸는데 친구들도 우리 집에 오면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고 다 맛있다고 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엄연히 이 식당 잘 되는 데는 우리 엄마 공이 크지? 아,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다면 어머니도 분명 같은 육수로 똑같이 음식 장사를 하셨는데 그건 그동안 왜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됐을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가게에서 일을 해도 어머니는 저에게 쥐꼬리만큼의 월급만 주셨잖아요. 그뿐이었나요? 심지어 며느리인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수술비도 융통해주지 못할 만큼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대체 무슨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여하튼 명백히 자기는 우리 엄마 비법을 훔쳤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가게를 이뤘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겠어. 이 가게 대체 얼마야? 엄마, 옆에 부동산 가서 우리 시세 좀 알아봐요. 멍청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더니 부동산 가서 남의 가게 시세까지 따져볼 줄 알고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람 등골을 빼먹는데 수가 튼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일궈낸 사업인데 번듯한 가게 모양만 보고 그동안 거지같이 살면서 했던 갖은 고생과 겪어야 했던 수모들을 모른 채 하고 자기네들끼리 권리가 있다 이 말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더라니까요. 급기야 흥분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젊고 건장한 저희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들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압해버린 탓에 오히려 그 둘은 몸만 축나고 돌아가게 됐죠. 알아볼 대로 알아본 것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디서 싸구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건지 허접하게 그지없는 내용이었는데요. 요지는 제가 시어머니의 비법을 훔쳐서 식당을 차려 대박이 났으니 시어머니에게 무려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생활비는 꼴랑 50만 원씩 줘놓고 배상은 5억은 해달라니 이게 도둑놈의 심보가 아니면 뭐겠어요?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당연히 고소장조차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약이 바짝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큰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직원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사장님 큰일 났어요 하고 숨이 넘어갈 듯이 난리를 치는데 직원 손에 이끌려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글쎄 저희 가게 앞 큰 대로변 건너편 정확히 맞은편에 똑같은 음식점이 하나 생긴 거 아니겠어요? 외관도 아주 비슷하게 가게 이름도 토시 하나만 바꿔서 기가 막히게 간판을 달아놨어요. 크기는 또 어찌나 무식하게 큰지 무심코 지나치다가 보면 시어머니가 새로 차린 가게가 본관이고 저희 가게가 마치 그 가게의 별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더라니까요. 오픈식도 어찌나 왁자지껄하게 하던지 어디서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천조가리로 겨우 중요한 부분만 가린 여자들을 잔뜩 불러다가 세상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지나가던 할아버지 손을 이끌고 난리를 쳤어요. 그뿐인가요? 사람들 환심을 사려고 무슨 경품 추첨인지도 하고 제가 봤을 땐 제법 단가가 나가는 음식도 그냥 공짜로 막 줘버리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저 오기로다가 저를 골려주려는 속셈이 20%, 그렇게 저를 망하게 하려는 속셈이 또 30%, 그렇게 되면 제 가게 자리를 자기네들이 꿰차려는 심보가 50%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해봐서 알지만요.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상대로 시끌벅적한 오픈식이 끝나자마자 남편 가게에는 파리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동네 사람들이 사이에서 그 집 맛이 영 형편이 없다고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버렸거든요. 새로 생긴 그 가게에 뭔 행사만 요란스럽게 했지 실질적으로 음식 맛이 없어 맛이. 그나마 공짜로 주니까 먹을만 하지. 아유 내 돈 주고는 절대 안 사 먹어. 나도 영 입에 안 맞대. 차라리 원래 있던 집이 낫지. 다음 주에 뭐 경품 주는 추첨한다던데. 그때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 봐. 그렇게 남편은 손님이 없어 할 일도 없는지 파리채를 들고 밖으로 나와 파리를 때려잡으며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궁시렁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동네는 사람들이 무슨 음식값 싸고 좋은 오픈 선물 턱턱 내줄 때는 환장하듯이 몰려들더니 이렇게들 입을 싹 다 끌 수가 있는 거야. 영 인심도 그렇고 동네가 삭막하구먼.
그러고 있노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없던 손님마저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가게가 잘 안 될 것 같으니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제 흉을 보고 다니며 저마저 같이 깎아내리려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듣자 하니까 저 가게 사장님이 이 동네에서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여자 혼자서 으리으리한 가게를 몇 개씩이나 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사장님, 아이 제 첫 며느리였다우. 글쎄, 제가 평생 연구를 해온 비법을 훔쳐서는 동네에서 식당을 하던 호랩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먼 타지로 도망쳐와서 식당을 차린 것이 대박이 난 거라니까요. 제가 독하디 독한 것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제 자식까지 떼놓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지금도 봐요, 그래도 정이 붙고 자식까지 낳고 한 식구로 살던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이렇게 지척에서 살게 됐는데, 눈길 한 번을 안 주잖아요. 지독하기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웬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쳤다느니 애까지 버렸다느니 하는 헛소문을 내고 다녔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런 헛소문을 내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혹시나 아이가 이런 소문을 듣고 정말 제가 엄마가 바람이 나서 자기를 버리고 나갔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고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묘수가 그때 만났던 그 모자란 불륜녀를 꼬여내는 거였어요. 불륜녀는 어떻게 남편에게 코가 꿰었는지 남편과 재혼을 해서 여전히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한번 불러내서 만났더니 뭐 그리 절친한 사이라고 반색을 하면서 인사를 해왔죠. 어머, 언니, 몰라보겠어요. 내가 알던 그때 그 본처 언니 맞죠? 세상에, 이렇게나 오목조목 예쁜 얼굴이었구나. 그때는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속도 많이 끓여서 그런가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낯선 동네 와서 다시 보니까 반갑고 그래요. 네, 잘 지냈어요? 근데 아가씨는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어머님이 식당 일 많이 시키죠? 일은 할만해요? 아우, 참, 안 그래도 그 식당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다니까요. 아니, 어머님 진짜 정신이 좀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저를 얼마나 못 부려먹어서 안달인지 손님 끌고 온답시고 동네 아저씨들 데리고 가서 죽치고 앉아서 막 술이나 마구 먹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게 오빠 눈치는 보여도 마음도 편하고 그때야 술이나 실컷 먹지. 안 그러면 자꾸 저한테 뭐 비법 육수? 그딴 걸 끓이라질 않나. 직원들 밥을 해대라고 하질 않나. 요리조리 도망다니느라 죽겠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사를 오고 나서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먼 발치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를 몰래 바라보고 오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맹하고 모질이 같은 구석은 있어도 한 가정의 남편을 그렇게 꿰어내긴 했어도 악한 마음은 없는 사람인지 저희 애한테는 퍽 잘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행색은 추레했지만 아이만큼은 아주 예쁘게 머리도 따주고 좋은 옷과 신발도 많이 사주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티 없이 맑게 환하게 웃으며 그 여자에게 이모하며 달려들고 그 여자도 아이를 꼭 안아주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이좋은 한 자매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아이를 곁에서 돌봐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늘 시달렸던 저는 그 여자에게 그것만큼은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이 그저 연애 감정으로 한 남자와 만남을 이어갔던 대가로 나는 이렇게 이혼까지 당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쪽이 그 당시 그렇게 상황을 만들지만 않았어도 나는 평생 그 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악착같이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겠죠. 그땐 저도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제가 좀 푼수 같잖아요, 언니. 사리분별도 잘 못하고 뭐가 옳고 그른 건지 그땐 정말 관심도 없고 따질 줄도 몰랐죠.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 듣자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그쪽도 모자란 남편과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제 자식도 아닌 애 살뜰히 챙겨주느라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죄의 전부는 아니어도 글쎄 어느 정도 갚아 나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쪽이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준다면 나도 그쪽이 이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어때요? 그렇게 저와 불륜녀는 손을 잡게 됐습니다. 불륜녀에 의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리해서 큰 가게를 차리면서 큰 빚을 여기저기 졌다고 해요. 제 가게가 대박이 난 걸 보고 금세 자기네도 큰 돈을 벌어들일 줄 알고 덥석 빚을 낸 거죠. 그것도 모자라 화려한 오픈 행사를 하고 큰 선물도 이것저것 장만해서 나누어 줬지만 장사가 워낙 안 된 탓에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나요. 그렇게 차일피일 빚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진짜로 그 가게며 남편네 집을 경매로 넘겨 헐값에 싹 팔아버렸어요. 그 정보를 불륜녀는 모두 저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집과 가게들을 경매 날짜에 맞춰서 모조리 사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다가 짐을 모조리 빼야 하는 약속된 날짜가 되자 망연자실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서일까요? 아니면 돈 한 푼 오갈 데 없이 며느리에게 쫓겨날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네가 여긴 또 웬일이냐? 그 고소해 죽겠다는 표정은 또 뭐고? 그래, 망한 짓고서 구경이라도 하려고 온 거냐? 아니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전혀 관심 없어요. 어머니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시든 고소해야 할 마음도 불쌍히 여길 마음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저 저는 집주인으로서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짐이 빠져나갔는지 집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라고 온 것뿐이에요. 뭐야, 우리 집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고 또 그렇게 헐값에 사들인 게 너였단 말이야? 말은 바로 하세요. 제가 이 집을 헐값에 산 건 맞지만 경매에 넘어가게 만든 건 바로 당신과 어머님의 어리석음 때문 아닌가요? 아, 아이 집은 저쪽에다가 따로 빼주세요. 오늘부터 제가 데려갈 테니까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데려가? 안 된다. 절대 내 손주를 못 내놓는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던져줬습니다. 양육권 소송 걸 예정이에요. 일전에 저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 뺏어 가셨죠?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경제적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니까 아이 데려가겠어요. 여기 당신과 같이 살던 여자가 증언도 해주기로 했고요. 당신과 어머니가 얼마나 아이를 그동안 구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키울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 말이에요. 자기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도 그대로 법정에서 고백을 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엉엉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이게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고 순리인걸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불륜녀요. 저기 멀리 제주도에서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분점을 내고 거기 점장으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대로 거리로 나앉게 됐고 저처럼 기거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알아보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동네에도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시어머니나 남편이 기웃거리기만 해도 소금 바가지며 물바가지를 들이부었다고 해요. 염치도 없이 볼일 다 봤으면 썩 꺼질 것이지 아직도 남의 동네를 기웃거려? 내 못되게 살면 천벌 받는다는 말 들어봤지만 아유 실제로 그 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동네 여자들은요 별의별 남편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아도요 바람 피는 것들은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근데 그쪽에 바람을 펴서 부인을 내쫓았다면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인 모함을 하고 이렇게 밥그릇을 뺏으려고 남의 동네에 기어들어오다니. 냉수 마찰 한번 하시고 속 차리시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자 동네를 떠나게 됐고 제 명예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어요. 제 기구한 팔자와 세월이 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 딸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